투자를 이제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변천사, 그러니까 재개발이 서울에 어떻게 변했는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자, 서울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재개발들을 많이 했죠. 지역 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노후된 지역에 한 지역만 빼서 이제 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한 30년 동안 이제 재개발만 했거든요. 30년 동안 재개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작 학교가 필요한데 학교도 못 집어넣고, 그죠? 아니면 주민들이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잘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게 선 계획하고 후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서울에다가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광역개발. 광역개발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뉴타운 가보시면 그 일대에 이제 광역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학교가 없으면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아니면 중학교가 없으면 중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연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재개발이나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면요. 법정 요건은 30년 노후도 67%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요건은 노후도 연면적 비율, 그 다음에 접도율 가소필지, 그 다음에 호수 밀도 중에 얘는 선택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노후도라는 거죠. 30년 67%. 그런데 얘도 최근에는 지금 60%로 완화가 됐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그냥 재개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재개발이 좀 변화가 되다가 2008년도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 대려 손해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2010년 후반부터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일반 분양가에 정했던 일반 분양가에 팔아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에 못 판 거예요. 그래서 다 할인 분양을 했었거든요. 자, 할인 분양을 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바로 조합원들이 지겠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원래 정했던 일반 분양가에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부담을 지니까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이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그 당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보다요. 일반 분양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해봤자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요. 2008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암흑기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 하자. 뉴타운 출구 전략.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해제하자. 해제하고 그냥 개발하지 말자.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펴면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또 재개발의 발목을 또 잡는 거죠. 왜냐? 이렇게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재개발 법정 요건인 30년 노후도 67%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생기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작년에 그래서 60%로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 좀 크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랬던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 이후부터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2017년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간에 구역으로 또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새롭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게 발표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21년도에 신속이 발표가 됐고요.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모아타운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모 방식으로 해서 많은 수를 한꺼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때 21년도 말에 21개, 그 다음에 2차 때 22년도 말에 25개. 그러니까 지금 1, 2차 합해서 46개가 이제 그 당시에 단기간에 공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발표를 해서 22년, 23년, 24년도까지 공모 방식으로 해서 약 100개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모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은 해줬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가는 지역도 있고, 이제 못 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구역 지정을 이제 확대를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수시.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법정 요건을 갖춰서, 그러니까 법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동의서 진구해서 가지고 와. 우리는 그럼 다 해줄게. 이게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신속 모아타운도 공모 방식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이제 변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과거에는 없던 이제 재개발 용어지만 어차피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개발은요, 여러분들 재건축하고는 틀리게 주택 공급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재개발이냐 뉴타운이냐 우리가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개발 방식의 사업은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해당 지역의 거주 인구가 줄어들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비교를 해보면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소유권자한테 아파트를 주는 거죠. 입주권이라고 대충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자, 우리가 세입자한테 아파트 입주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파트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1세대 1가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들, 소유권자 하나인데 거기만 8가구, 10가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몇 채 줘요? 한 채 줍니다. 지금 뭐냐?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지역은 다가구 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로 변하면서 주택에 대한 질은 좋아져요. 그런데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주택 양이 줄어듭니다.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즉, 그래서 뭐예요? 재개발은 주택 공급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용적률 높여주자. 용적률. 고밀도 개발 해주자. 고밀도 개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고밀도 개발 못 해줘요. 왜? 고밀도 개발을 하면요, 특히나 우리가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지역을 고밀도 개발을 해버리면. 특히나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넓혀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밀도 개발을 하더라도 도로가 늘어나지 않아도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역세권이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아파트 공급도 높이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크게 개선이 되는 게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재개발의 단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택에 대한 질만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에 대한 질도 좋아지고 공급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예,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또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든요. 역세권 같이 좋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되거든요. 사업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이에요. 이 역세권 개발의 장점을 보면 용적률 상향이 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비 사업 중에 역세권 개발은 사업성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업비가 지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공사비가 늘어났으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일반 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은 분담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소액 투자도로 30평대 이상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역세권 이제 개발이거든요. 근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고밀 개발에 따른 단지 내의 쾌적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정법 사업 중에 법정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모아타운보다 법정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자, 그 법정 요건이 뭐냐?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노후도 비율 6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신속이랑 똑같죠. 근데 신속같이 산동네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랑 같은 노후도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엄청 더 노후도가 높은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차 역세권 옆방근 350m 이내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요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해당 구역에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많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 이하 가소필지 비율이 4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려지는데,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보다는 모든 지역에다 가격이 많이 올라요. 왜? 사업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도심권에도요,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도심권에도 요 조건이 맞는 지역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지역들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상담 신청하시거나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